오늘 이 시간은 제8장 대인관계와 갈등 해결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누구나 다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면 이제 맨 앞에는 일 중동 문화 세계 3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민족이다. 좋은 쪽에서는 뭐 부지런하다 그런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나쁜 쪽에서는 그만큼 인력을 착취한다. 뭐 그런 의미로도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NN에서 선정한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는 것 10가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좀 불명예스러운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주소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인관계의 영향력, 그래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직장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들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고요. 갈등을 푸는 3가지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갈등을 좀 원만하게 좀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 갖기 위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 또 생활 속에서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 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PPT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8장 대인관계와 갈등 해결 기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때때로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갈등 관계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거기 맨 처음에 보니까요, 일중동문화 세계 3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일에 세계 3위가 돼야 되는데 좀 불명예스러운 조금 지나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세계 3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2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2193시간으로 오랫동안 독보적인 1위를 유지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좋은 의미로 1위를 해야 되는데 일 많이 하는 나라로서 1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2016년엔 조금 떨어져서 2069시간 약간 떨어졌죠. 했지만 여전히 한국사에서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CNN에서 그 조사한 내용을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CNN이 선정한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는 그 10가지라고 하는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그 세 번째로 거명하는 것이 바로 일중독 문화를 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 시각에서 볼 때는 한국 사람들 하면 일 많이 하는 나라,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좀 씁쓸한 그런 내용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그 137쪽 아랫부분에 그 CNN이 선정한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는 10가지,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이 선정한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는 10가지. 그 중에는 뭐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좀 씁쓸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경제 2013년 11월 29일 날 이제 게재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제 온라인 문화를 들어요. 인터넷 보급률이 82.7%다. 또 18세에서 24세까지 스마트폰 보급률이 무려 97.7%다. 그러니까 온라인 문화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인터넷 속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를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대학 동기 중에 독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과 좀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독일이라고 하면 뭐 세계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휴대폰, 스마트폰에 올려 있는 조그마한 동영상, 뭐 불과 한 2, 3분짜리 동영상도 그게 다운받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금방 하면 금방 내려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잘하는 것은 남다른 신용카드 사랑. 신용카드를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용카드 사용 국가. 또 모든 택시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갖춰서 신용카드 하나면 어느 곳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건 뭐 좋은 면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뭐 한때는 보통 한 사람이 한 7, 8개, 10개까지 막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그것을 좀 간소화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남다른 신용카드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일중독 문화입니다. 한국이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44.6시간으로 OECD 평균 32.8시간보다 길다. 평균적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주 50시간 이렇게 이제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평균 근로 시간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잘하는 것, 이건 좀 불명예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죠. 직장 내 음주 문화가 그만큼 이제 만연화됐다.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이제 폭탄주를 마시게 하는 상사들이 많다. 폭탄주. 이런 그 잘못된 음주 문화, 그건 결코 바른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또 자기가 술을 먹는 양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이제 그 체력적으로도 받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강압적으로 이런 그 술들을 마시고 강압적으로 한다면 결코 바른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실험 정신입니다. 특별히 남성 화장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다. 그래서 또 뭐 여성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주요 고객들이 화장품에 대한 구매가 참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화장품에 대한 실험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한국 여성 골퍼들의 그런 그 활약상 실력, 대단하죠. 세계 랭킹 10위권 선수 중에 4명이 한국 선수다. 아마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5명, 6명 될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을 한국 선수들이 독식하고 독점하고 있다. 대단합니다. 가끔 그 골프 방송을 통해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실력이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한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또 한국에서 절반 이상이 팔렸다. 한국 9살에서 12살 청소년 중에 14%가 게임 중독이다. 그래서 이런 그 게임 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그 청소년들이 이 게임에 그 많이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태. 좀 그것도 좀 지나치면 문제가 크죠. 그 다음에 8번째는 항공 승무원 시스템이다. 세계 항공회사 또 항공사 승무원 운영 시스템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항공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무원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자랑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청춘 남녀 소개팅 문화, 한국의 싱글들 소개팅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제 젊은 남녀를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매칭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형수술 문화입니다. 한국은 성형수술의 메카로 불려진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성형외에서 한국을 찾는다. 이것도 이제 자랑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조금 좀 씁쓸한, 그래서 성형미인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만은 자기의 미를 위해서 물론 성형을 한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좀 자기의 주관이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획일화되고 너무 좀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어떤 그 미적인 것을 가꾸려고 한다고 하는 것, 지나친 부분은 조금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유달리 잘하는 것, 그 중에는 자랑스러운 것들도 있고 조금 좀 약간 그 좀 부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인관계 영향력입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죠. 대인관계,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잘 다른 사람과의 좋은 교류를 이루며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대인관계 능력, 직장 생활의 엔진입니다. 자, 공동체 생활에서 대인관계 능력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거기 그 139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에듀엘 스카우트에서 직장인 그 795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조사에 의하면 1위가 목표와 비전이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2위가 처신과 태도, 즉 인간관계다. 거의 뭐 1위와 2위 차이는 불과 뭐 0.3%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요. 그 다음에 3위는 일에 대한 열정, 4위는 프로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위는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에듀윌 또 스카우트에서 2009년 12월 1일 집계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직장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위 자료를 토대로 본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목표 의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로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에 대한 열정과 아울러 좋은 인간관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레라고 하는 것은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한 바퀴는 잘 굴러가는데 한 바퀴는 고장나서 망가져 있다면 그 수레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옆으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레의 두 바퀴가 다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목표의식과 전문성 그리고 인간관계, 이 두 가지의 그 요소가 잘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장 생활에서 오는 갈등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일의 비전문성,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확신과 숙련된 업무에 대한 능력이 없다면 공동체 조직에서 요구하는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할 능력이 없거나 또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고, 또 그 한 조직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과 많은 갈등적 요소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비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과 능력을 배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 속에서 이제 전공에 대한 충분한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또 실무적 능력을 갖춰야 현장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또 자신의 맡겨진 바 이 일에 대해서 원활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직장 생활에 오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인도 답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 오는 갈등 중에는 낮은 자존감도 역시 직장 생활에서 오는 갈등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낮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다는 말은 자존감이 높으면 매사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긍정적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존감이 낮다면 매사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결여되겠죠. 또 부정적 자세와 무엇보다도 공동체 생활에서 사람을 피하는 대인기피증을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나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 면에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직장 속에서의 갈등 요소 가운데는 가치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치의 대립은 서로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딪힐 때 발생하는 대립이다. 그렇죠. 가치관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일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하는 측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둘 다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일은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또 일은 잘 못하면서도 그 사람과 인간관계만 좋다 그래서 그것도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가치관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결국 거기서 오는 그 갈등적 요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의 대립에서 오는 갈등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에서 상호 간의 이해가 대립될 때 생기는 갈등을 말합니다. 상사든 부하든 자기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은 뭐 일반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이기적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것을 양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좀 포용하고 또 존중하고 이런 가운데 원활한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다른 사람은 배제시키고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고 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그 갈등적 요소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대립 때문에 갈등적 요소가 생긴다는 것이죠. 감정의 대립은 자존감의 상처를 받거나 모욕감, 원망, 분노 등의 감정에 의해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그야말로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괴롭고 힘들고 좀 모욕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나 모욕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언어 생활 또 행동에 있어서도 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역지사지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이런 그 감정적 대립을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적 요소가 만들어지고 또 좋은 관계성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대인 관계의 직장 생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죠. 직장 생활을 겪는 의사소통에 대한 갈등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전달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의사소통에 대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했거나 또 상대방의 말을 내가 오해했거나 뭐 이런 것들 다 그 의사소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소통 면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늘 좀 신경을 쓰고 또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갈등을 푸는 방법 세 가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얽힌 갈등 관계를 좀 잘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죠. 우선 생각을 전환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 나의 생각을 전환해서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일들에 대한 의심과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될 때 직장 생활에서 갈등은 해결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한번 좀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받아들인 일, 거기에 대한 의심과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내 말이나 내 행동과 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그 갈등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3-4-1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세 번 생각하라. 충분히 생각하고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어떤 그 대처를 하지 말고 좀 이것이 과연 지금 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가장 적절한 것을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건 바른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뭐 쉽게 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죠. 역지사지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당장 화나고 당장 어떤 그 좀 불쾌한 감정이 든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한번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곳에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 이전에 먼저 다가서라. 먼저 대접해주고 먼저 높여주고 먼저 존중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위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칭을 담고 있어요. 즉 황금처럼 소중한 말씀이다. 즉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다가서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푸는 세 가지 방법. 긍정적 태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희망적인 말, 희망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좀 그런 좀 나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 행동을 하자 하는 얘기죠. 생각에 있어서 긍정적, 부정적 작은 차이지만 결과론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늘 이 긍정적 태도, 긍정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키엘케골. 그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으로 유명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도대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어떤 병일까? 요즘 뭐 암이나 무슨 여러 가지 불치병 이런 것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일까?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망이라고 하는 거,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세, 그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아무런 살아갈 방법도 없어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태도,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144쪽 거기 아랫부분에 보니까요,
그 드라마 미생 중에서 오상식 과장이 장그래에게 한 말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회사가 살벌한 전쟁터처럼 보이지만 회사 밖은 전쟁터보다 더한 지옥과 같은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그곳은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죠. 어떤 것이든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것은 없어요.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좋은 부분도 있고요. 좋은 부분이 있으면 힘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앞에 산이 높다고 그래서 그 산을 피해서 옆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피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자세, 또 맞서 싸우는 자세, 돌파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재 145쪽 중간쯤 보면 중간 윗부분에 보면 한 조사에 의하면 상사가 가장 싫어하는 부하 직원의 말은 그만두겠다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직한다고 해도 그곳에 또한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갈등이 생길 때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그 갈등을 접근하고 또 그것을 이기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겠죠. 자, 긍정적 태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희망적인 말, 행동을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 또 애플사의 그 CEO였던 스티브 잡스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는 회사를 설립하고요, 승승장구했지만 이후에 회사가 부진해지자 이사회에서 해고되고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유능한 분도, 그렇게 훌륭한 분도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할 수 있는 일로 토이스토리를 만들어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애플의 최고 경영자로 복귀하여 애플을 최고의 IT 기업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러한 업적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결과다는 것입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결코 아니다. 맞서 싸우고 또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희망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고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희망적 생각과 말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듣는 그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요. 완전히 끝이다, 절망적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 중에서 그런 중에도 희망적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갈등적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로 직장 생활에서 대인 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맷집을 키워라 하는 말입니다. 맷집을 키우려는 말은 직장 생활에서 겪은 실패와 상처를 성장의 도구로 만들라는 말이다. 우리가 그 복싱 선수들 보면 뭐 저 선수는 참 맷집이 좋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맞았는데도 버티는 거 보면 참 맷집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내성을 기르는 그런 하나의 좋은 결과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게 나쁜 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좀 자신의 그 맷집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참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죄는 관계의 틈을 만든다.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로막고 파괴하는 죄는 공동체 관계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틈을 버려놓은 것도 역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즉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틈을 만드는 결과가 됐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 결국에는 틈을 만듭니다. 파괴하는 도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욕심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죄가 많아지면 사망, 자기 파멸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그 조금 더 좀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끼리 좋은 인간관계가 왜 무너집니까? 그건 바로 거짓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다 털어버리고 서로 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은 어쨌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우리가 그 고사 중에도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말을 하죠. 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그 도움을 구한다. 뭐 그런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렇게 할 때에 절대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발전하는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잘 되게 한다, 결과적으로 좋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운동 경기 할 때, 특별히 축구 같은 거 할 때요, 축구를 할 때 우리 편끼리 서로 패스를 주고받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편 골문에 공을 넣어야 득점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앞으로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옆으로도 패스도 하고요, 때로는 뒤로 패스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목표는 상대편 골문이죠. 그러니까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옆으로 갈 때도 뒤로 갈 때도 그것이 중요한 목표, 즉 골문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즉 절대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좀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것을 만날 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맨 마지막 147쪽 아랫부분과 148쪽 윗부분에 보니까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담학자들이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전문적 조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좀 참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갈등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로만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도 있어요. 자기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등적 요소가 있을 때 이 갈등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는 아직 갈등 해결이 완전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곳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갈등 요소가 있을 때 덜 해결된 부분, 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 갈등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갈등적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런 면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이 갈등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얻는 것만 생각하지 포기할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로는 포기할 것, 버릴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이 갈등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즐기는 자가 이기는 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내 생활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는 자세로 임한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하기 나름이죠. 어렵다, 힘들다, 참 피곤하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극복하겠다, 이것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어떤 긍정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8장 대인관계와 갈등 해결 기법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